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북 영주에서 국산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소방관이 40명 넘게 출동했지만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2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과 교제 과정에서 바람을 피운 사실을 SNS에 올렸습니다. 6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의 지인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마약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뒤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 쓸데없는 얘기는 훌쩍 건너뛰고 바로 시작하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연말입니다. 한 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한 살을 먹는구나. 짜증나시죠?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국제 통용인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운 좋으면 최대 2살까지도 어려지는 거죠. 이제 야 너 몇 살이야 하면 저도 만 45이요가 아닌 당당하게 45 해도 되는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바로 적용해볼까요? 자, 26 이자연 기자, 6입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 자, 그리고 41세 성재현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56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저는 66세 6개월 됐습니다. 예. 제가 10살 디스카운트 해드렸는데. 오,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56이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걸로 가시죠, 그냥. 50, 고마워요. 일단은, 네네. 아이고, 혹시 한국말 모르세요, 지금? 착각했습니다, 제가. 그러시구나. 워낙 양심적이시니까. 예. 자, 그리고 43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아빠 은행님, 딸 성화에 못 이겨 사반 보느라 6시 내 고향을 못 봐요. 아빠 미안 하신 효정님. 오늘 결혼 20주년입니다. 우리 남편 전성철 씨 사랑해 하신 최은미님. 뉴욕 사는 쭈꾸미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 쭈꾸미 화이팅 좀 해주세요 하신 HH님. 강릉에서 장미 경양식이란 식당을 합니다. 제발 예쁜 리뷰 좀 달아주세요.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신 자스민님. 올여름 신장 이식을 했지만 잘 안 돼서 다시 투석 중입니다. 힘 좀 내라고 해주십시오 하신 박승현님. 힘내시고요. 자, 병가로 휴직 중인 베프 성우가 빨리 쾌차할 수 있게 화이팅 해주세요 하신 윤다겸님. 그리고 신림동 원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는 박정열님, 김도하님, 남재희님, 정유리님, 지축동둥이님, 지축동둥이 엄마님, 조윤미님, 김영민님, 정세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랑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과 구독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나는 배우다. 나는 배우다. 사포닌 과학을 배우다. 더 루트 RG3. 자사 고려 활기 홍삼 대비 10배 더 높아진 RG3 함량. 사포닌과 과학의 건강한 만남. 사포닌 과학으로 건강을 배우다. 건강을 채우다. 더 루트 RG3. 비티진. 잘 나왔어 정말. 경북 영주에서 국산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소방관이 40명 넘게 출동했지만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2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이 차량 화재, 상당히 지금 일단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고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젯밤 9시 반쯤이었는데요. 이 경북 영주시의 함흥동에서 전기차 택시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대로 불이 붙었는데요. 이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소방대원 45명 그리고 장비 15대를 투입해서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밤 11시 23분쯤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70대 남성이 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는데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예.
자, 사고 발생 원인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영상을 좀 보면 차량이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지금 건물 외벽을 바로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툭 받고 아이고. 사실은 밑에 불이 조금 화재가 나기 시작했는데 5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전면부까지 불길이 번졌고요. 아마 이 직후에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분사를 했는데 불씨가 좀처럼 싸그러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사고 발생은 그제 지난 5일 밤이었는데, 자, 지금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만 보면서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일단 이 경사길을 차가 쐐 하고 내려가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저기 보면 행인이 있습니다. 행인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트셨어요. 저 상황에서. 자, 그래서 참 이게 좀 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안 꺼진 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목격자분의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물 뿌렸는데도 나중에 또 불이 또 살아나고 이러니까 전기차다 보니까 거의 뭐 계속 물 뿌려 댔는데도 계속 불이 살아나요. 이제 한 2시간 동안 뭐 계속 뿌렸는데도 나중에 이제 다 껐는데 이제 차 들어 올리니까 또 들어 올린 상태에서 또 불이 붙더라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배터리가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충격을 받으면 배터리에서 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10여 명이 와서 불을 끄기로 했는데 불이 안 꺼졌어요. 그리고 또 이 전기차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 전기차에 불이 나면은 문이 잘 안 열리거든요. 문이 닫힌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소방관이 출동해가지고 이제 물을 뿌리고 그랬는데 연기만 날 뿐이지 흰연기만 날 뿐이지 불이 안 꺼지는 이유는 배터리 자체에서 불나기 시작하면서 끄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려 진화 작업을 약 1시간 50분 만에 꺼졌는데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탄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차는 충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지금 그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한두 번 사건이 아니었죠.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제 서너 건의 사건이 있는데 사실 지금 왜 저렇게 이제 불길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저 잠깐만 좀 잡아 주시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휴대폰을 제 자동차 뒤쪽으로 이렇게 빠뜨렸어요. 빠뜨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억났던 게 뭔가 하면 옛날에 이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를 이렇게 밀면 이 안에도 배터리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그 열이 장난이 아니게 크게 나서 시트가 거의 다 탈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밑에가 전체가 사실 배터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충격을 받으면 열폭주라 그럽니다. 배터리가 계속 그 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물을 들어붙는데도 그 열이 식지 않고 또 열이 나고 또 열이 나고 또 열이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라는 게 현재 과학기술로는 이게 제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난 6월에도 전기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도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 6월 4일이었습니다. 부산 강서구의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톨게이트에서 주행하던 전기차가 요금소 인근의 충격 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불이 붙어서 전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고 당시에도 차에 붙은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당국이 수조를 만들어서 차량 전체를 담그는 방식으로 7시간 만에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렇게 뭐 소화기나 이런 뭐 그런 걸로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를 물에다 담궜다고요. 아이고야. 자, 박 변호사님. 네. 앞서 이번 이 경북 영주 차량 사고, 이게 전기차들이 요즘 매립형 혹은 뭐 히든형 뭐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히든 도어 손잡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 전기차 하면 제일 어색한 부분이 탈 수가 없어요. 이게 잡지를 못하니까. 손잡이가 탁 튀어나옵니다. 지렛대가 탁 튀어나오는데 이게 가장 좀 증언에 따르면 이 화재 사고가 이제 발생한 그 상황에서 손잡이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전기가 뭐 끊어지고 사고가 나면 손잡이가 탁 튀어나오도록 돼 있는데 아마 이거는 손잡이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불이 난다 하더라도 손잡이를 찾아서 빨리 문을 개방한 후에 뭐 운전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문 손잡이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어려웠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예. 일단 뭐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죠. 자, 그럼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아까 앵커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가장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죠. 열 폭주를 어떻게든지 차단을 시켜서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배터리가 이게 전고체인지 아니면 액체가 있는지 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과학기술은 그걸 막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보통 2017년에 우리는 전기자동차가 2만 대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 2022년에는 32만 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저 보세요. 지금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니까 안으로 그냥 집어넣는 수조에다 그냥 담가서 끕니다. 두 방법밖에 없어요. 야, 세상에. 그래서 지금 아마 소방당국에서도 저런 어떤 수조형 어떤 그 수조형으로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화재가 2020년에는 11건, 그다음 2021년에는 23건, 올해는 5월 말까지 14건이 발생했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포장도로 웬만하면 좀 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충격이 배터리에게 가게 되면 여기서도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하게 가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꼭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나고 난 다음에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분명히 전기를 차단했을 때 뭔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안에 있는 피해자가 바깥으로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야 된다. 정 안 되면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자동차 문이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안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생명이 예.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아까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수조에다 그 넣는 거. 아니, 문제는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급한 건데 저런 식이면 말이죠. 그렇죠. 힘지는 않은데 일단은 화재가 발생할 때는 신속 정확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하고 전기차는 틀려요. 알다시피. 왜냐하면 일반 차량은 소화기라든지 물로 끌 수는 있지만 전기차는 끄기가 힘들죠. 전기 때문에 아니면 배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 번호판을 보시면 전기차는 파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났는데 전기차야.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화재 중이라고 전화하게 되면은 119, 즉 소방차에서 저런 수소차를 끌고 와서 일단 넣기 때문에 아이고. 진압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신고해주면은 생명도 구할 수 있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커다란 수조를 계속 달고 이렇게 그 사고 현장까지 달려야 한다면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일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 운전, 예방 운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과 교제 과정에서 바람을 피운 사실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성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도대체 어떤 협박을 했길래? 이 30대 여성이요, 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자신과 사귈 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도 이 관련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전 남자친구가 여성을 고소해서 어제 1심 선고심이 열렸습니다. 실제 글을 올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피고인이죠.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6월 4일경에 송파구 한 장소에서 그 인스타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린 게 뭐냐면 저 남자친구가 나랑 만나는 중에 다른 여자랑 교제를 했어 라고 게시물 여러 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비방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스타를 지어주겠다고 할 참이었어 라고 말했으면서 또 무슨 말 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젠 괜찮냐? 요게 문제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요거는 남성한테 굉장한 협박이기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남성은 상당히 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무슨 일, 어떤 일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전화 받은 사람은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한 사이에서 바람을 펴서 뭐 문제가 됐다. 그걸 알리겠다 하면은 사회적 평판에 뭐 큰 문제가 있겠지만 아니, 결혼을 하기 전에 뭐 물론 그게 뭐 도덕적이진 않지만 그걸로 협박을 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방 살 돈을 보내라. 아하.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SNS에 너 이 남자가 이런 뭐 부정한 행위를 했다. 뭐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걸 막 게시를 했더니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야, 제발 야, 그럼 가방 살 돈 보내. 이랬다는 거죠, 지금. 사실 뭐 다 시청자 여러분도 취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취직을 할 때 능력도 중요하지만 세평,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환경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물론 뭐 외국도 그렇겠지만 이 남성 중요한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에 글이 딱 올라오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 거겠죠. 그래서 여성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성이 이제 연락을 하니까 여성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가방 살 돈 좀 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게 금액이 이제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780여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거 안 지워줄까 봐 네가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나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보낸 거지 라고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어떤 워딩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상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그럼 왜 돈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공갈용으로 의도된 거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공갈 혐의는 그렇죠. 적용이 됐어요. 공갈죄라는 거는 이 공갈을 해서 재물을 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공갈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해악을 얘기를 해가지고 공포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돈을 얻는 건데 지금처럼 뭔가 직접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막 바람 피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겁을 줘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남성한테 공갈죄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요, 여성에 대해서 이 전 남자친구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 재판부는 여성이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남성의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추가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래에 교수 임용을 준비해 중이기 때문에 이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 남성의 주관적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외에 이 전파성이 높은 수단, 그러니까 SNS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이 남성에게 피해가 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 남성이 고소 취하를 했고 또 처벌 불원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공소 기각했습니다. 예. 이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밖에 없어요. 그냥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그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이 남성이 나 처벌 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는 거고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이제 그 여성을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었는데 1심 판결 중에 그 모욕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는 아예 처벌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공갈에 대해서만 3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왔다는데 아마 피해 금액도 좀 보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거기 적혀 있는 내용처럼 그 법적인 걸 좀 얘기하고 싶지가 네. 않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자가 내가 그거 안 지워줄까 봐 그렇게 벌벌 떨면서 돈을 보내냐? 라고 했다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진지하게 정말 사정사정해서 사과를 했더라면 그냥 지워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기 이 교수 임용을 앞두고 세평에 마이너스가 될까 봐 실제 돈을 보냈어. 그렇죠. 그게 더 비참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실 공갈죄 되기 좀 어렵거든요. 딱 그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좀 무서운 사람이 좀 약한 사람한테 협박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가해서 돈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 공갈인데 지금처럼 이 여성 남성이 과연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적 지위나 힘 있는 지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을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 여성은 아마 알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공갈죄는 남녀 구별하지 않고 위협을 느꼈고 협박을 느꼈다면 그래서 돈을 줬다면 이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자체. 본인은 한편으로 미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미안하면서
협박받았다. 이런 감정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 두 가지 감정이 다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인 좀 법원 판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뭐 좀 씁쓸한 그런 사건이었네요.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4월 한 50대 여성이 지인의 소개로 종교 시설을 운영한다는 60대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2천억 원을 보유한 재력가라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남성의 제안에 여성은 남성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로 회복에 좋다면서 비타민 주사를 권유한 남성. 하지만 여성은 주사를 맞자 피로 회복은커녕 몸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남성은 실신한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는데요.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이 시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자신에게 구애를 펼치던 남성이 알고 봤더니 마약 사범이었다. 자,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부터 짚어보죠. 네, 이 50대 여성은 지난 4월 중순에 지인 소개로 60대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자신이 전북 부안에 한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2천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그중 일부를 줄 수 있다거나 당신의 어머님을 잘 모시겠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남성이 여성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제안을 하는데요. 이 여성은 노모와 함께 그 종교시설에서 며칠간 머무르게 된 겁니다. 자, 일단 호감까지 보여주고 남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랑 같이 동행을 해서 저길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 그냥 다 거짓말이었고 사기였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일단은 노모하고 이렇게 종교시설에 수일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머물렀겠죠. 근데 그 중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피로가 회복된다면서 이 주사를 좀 맞아보자, 비타민 주사를 맞아보자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주사를 맞았는데 실제로 그 비타민 주사는 필로폰입니다. 아이고. 히로뽕이라고 하죠. 필로폰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맞은 다음에 마약이 투약된 다음에 여성이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반항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한번 당했고요. 다음에 이제 밤에 의식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 외에도 어지럼증이 있는 그 상황에서 2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유, 정말 내용만 들어봐도 끔찍한데요. 이 범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먹어라. 뭘 먹으라고요? 이 내용 아마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공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성폭행은 한 번 행위마다 하나의 성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2번 성폭행을 했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니까 이 사람 앞에 이제 피해 여성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가해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비타민 주사 맞자. 이러니까 피해 여성이 절대로 맞으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해자 몸에 그 마약류를 희석한 것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지금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라. 이게 과연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니까 다시 피해자의 팔에 마약류를 투입을 하고 다시 성폭행을 하면서 그 피해자의 허벅지에 타박상까지 입히는 상해까지 끼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 남성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입막음을 하려고 했지만 다행히 그래도 피해자가 도망을 쳤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여성분이 이제 피해를 봤는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시설에서 도망을 왔습니다. 도망을 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마 이 남성이 이제 겁이 났던지 이 여성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혹시 비타민 가져갔어? 이 비타민은 이제 마약입니다. 그리고 합의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 여성을 피해 줬기 때문에 합의하려고 노력했는데 여성이 강경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내가 잡히면은 구속되거나 처벌 받지 해가지고 서울로 도피를 즉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도주를 해봤자 경찰에서는 CCTV, 핸드폰, 카드한테 확인하면 추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텔에 숨어 있어왔자 5일 만에 경찰이 추적해가지고 모텔에 숨어 있는 이 가해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형 사회에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건데 이 가해자 지금까지 들으셨잖아요.
지금 성폭행을 한두 번 했는 것도 아니고 그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인권을 말살할 수 있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법정에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가져온 게 아니다. 저 여성이 나에게 마약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투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더 뻔뻔한 이야기인데 그 여성이 마약 투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말리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멍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성폭력 사건 한두 건 보는 게 아니잖아요. 허벅지에 멍 드는 건 100% 성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말리기 위해서 마약하는 거를 말리기 위해서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들으신 것처럼 되게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요. 일단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 남성이 이미 마약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범죄로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이죠. 6월에 출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이게 참 6번이나 실형을 받았는데도 이런 인간들이 이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계속해서 심지어 팀장님, 마약사범 그 현장에 계실 때, 현역에 계실 때 접해보신 적 있죠? 많이 접했죠. 그러니까 이 배우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끊지 못해요. 6범이면은 사실 끊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비타민이라고 속였는데 사실은 마약을 뭐 술, 작대기 이런 말 은어를 쓰는데 이 사람은 비타민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 남성의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마약에 할 때 우리 주사기라든지 그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 차에도 증거물을 갖고 다닌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형사들이 수사하기가 좋은 거죠. 왜? 숨겨놓은 증거물을 찾는 게 아니고 차량만 뒤졌더니 거기에 곳곳에 증거물을 발견했다.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치료를 상당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마약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게 성폭력 사건이라고요. 성폭력 사건도 마약을 투약해서 성폭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했다 할지라도 한 번마다 성폭행을 했다면 적어도 3회, 4회 이상을 했는데 어떻게 10년밖에 안 나오는 건지 한 여성의 미래를 지운 범죄를 우리는 10년밖에 줄 수 없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 사건 보면서 충격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당장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약사범이 저렇게 버젓이 아까 그 종교시설 사진 한번 다시 좀 보여주세요. 전과 6범의 마약사범이 저렇게 버젓이 종교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던 연유가 도대체 뭐냐. 또 마약 범죄로 6번 실형을 받은 인간을 또 풀어놔 주니까 7번째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뭐 승재현 의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본인만 범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다른 어떤 같이 마약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지금 구하는 거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속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마약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드러난 건 이 사건밖에 없지, 이 사건 하나지만 감춰진 범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6범이 있고 또 누범 기간인데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10년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정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법원에서는 받는 것 같아요. 마약 투사 사실도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10년을 선고를 하면서 다만 이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라 등등의 지금 명령까지 같이 내렸습니다. 자, 저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와 섬세한 성격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된 이 씨. 이들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토끼 같은 자식을 낳았는데요. 하지만 행복하던 이들 부부의 관계는 아이를 낳은 후 180도 변했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 예민함이 극에 달했고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던 건데요. 아내는 사소한 싸움이 발생했을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리모컨이나 휴대전화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겨우 4살이 된 아이는 항상 엄마의 눈치만 보는 상황. 아내는 한 번 이성을 잃으면 아이 앞에서도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는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변해버린 아내의 성격. 이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보통 부부간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 뭐 이런 사연을 다룰 때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자, 그런데 오늘 사연은 조금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입니다. 자,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자,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이 씨의 아내, 연애 때는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겠죠. 그랬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둘의 만났던 때의 상황을 좀 들어보면요. 먼저 이들은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 씨가 김치를 가지러 일어나다가 그릇을 아내한테 쏟은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날 법도 한 상황이었는데 이 아내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저 김치를 쏟았는데 웃어요? 예, 이 씨는 아내의 이런 착한 마음씨에 반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세탁비를 주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호감을 표시를 했고 둘은 그대로 가까워져서 연애 1년 반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저 같으면 그냥 그 김치 그냥 들어가지고 이거 팍 했을 것 같아. 야, 일단 팀장님, 저런 거 보면은 약간 진짜 두 사람이 뭐 연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나 보네요, 전생에. 그렇죠. 여성분이 이제 성격도 쿨하고 또 용모 단정하니까 둘이 이제 사랑이 넘치게 했죠. 결혼했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여성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임신했으니까 태교를 하겠다. 양 앵커는 모를 거예요. 태교를 모르시죠. 아무튼 그 여성분이 책을 본다든지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좀 잘 자라거든요. 얼마나 착한 분이에요. 태교를 했습니다. 근데 10개월 후에 예쁜 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 와이프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좀 지나면 복직하려고 했는데 이 딸아이가 너무 징징거리기도 하고 성격이 개빡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얘를 잘 육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치원까지 내가 직접 직장을 복귀 안 하고 아이만 전념하겠다. 참 기특하고 예쁜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내분이 좋은 성격이 이상하게 점점 우울증으로 변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울증이 가게 되니까는 조그만 일에도 남편의 말이나 뭐 있어도 신경질 내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남편이 좀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로만 들었을 때는 이 아내의 입장이 이해가 가긴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예민하게 굴었던 건지 그 실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죠. 집에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먹는 게 물이거든요. 남편이 콜콜콜콜 물을 먹었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성이 네 입만 입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남성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소리를 지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만 나는 혼자 힘들게 아이를 돌보는데 네가 목에서 물이 넘어가느냐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리모컨도 던지고 욕설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 리모컨. 아니 혹시 뭐 박 변호사님이나 네. 팀장님이나 좀 세 분 중에 진짜 이렇게 좀 배우자분이 이렇게 약간 좀 그러셨던 경험이 있다 없다? 뭐 산후우울증 비슷한 그런 증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애 낳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때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좀 그만 씹어라 이래서 그냥 다 넘긴 적이 있어요. 밥 먹다가 깍깍깍 안 씹고 그냥 꿀꺽 씹는 소리가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진짜? 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냥 넘겨버렸어요. 다 모든 음식을. 팀장님이 딱 그 얘기 들으시는 순간 왜 웃으세요? 저런 한심한 녀석 하면서 고개를 막 흔들었어. 아니요, 뭐 그렇게 몇 번 넘긴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 저는 와이프가 그 산후 소리 할 때 너무 잘해줘가지고 와이프가 전혀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라도 생길 일이 없었습니다. 승희원님 뭐 사례 없어요? 저요? 예. 저는 지금 평생 그러고 삽니다. 그냥 뭐 앞에서 숨도 안 박 쉬고. 변호사님, 네. 그 말씀하시죠. 그래요, 뭐 그런 경우 진짜 예. 왜 저래 진짜 두 사람 진짜. 그 사람은 방송을 좀 진지하게 너무 또 예. 거짓말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예. 진지하게 거짓말. 진짜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리모컨을 던졌다는 네. 거예요,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 아내의 예민함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지금 별별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이랑 놀아주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야, 숨소리가 왜 그래 커? 시끄럽다고! 숨소리가 왜? 나 그냥 나 숨만 내가 지금 거슬린다고 짜증이 난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럼 나 숨 안 쉬면 나 죽는데? 죽으라고. 그 뜻이 아니잖아. 그 말을 왜 그따구로 해?
왜 말을 그렇다고 왜 나를 나쁜 사람 몰고 가? 너 나쁜 사람 맞아. 뭐라고? 내가 나쁘다고? 숨 쉬지 말라면서. 누가 죽으래? 살아. 진짜 이렇게 대책 없는 맥락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미안하다 그러면 미안할 짓 왜 하냐 그러고 그러면 미안할 짓 하지 말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야, 이러면은 이거 솔직히 숨 쉬지. 사람이 숨 안 쉬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서 외식을 하기로 하고 식당에 간 외식.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서빙을 해주시던 종업원분이 그릇을 좀 큰 소리로 놨나 봐요. 그 이후로 아내가 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종업원에게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시냐고 손님상에 왜 이렇게 그릇을 쭉쭉 내려놓냐 이렇게 따진 건데요. 이 종업원분이 곧바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더 화가 나서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릇도 내동댕이를 쳤는데요. 아이고야. 이 때문에 이 씨가 아내를 말렸는데 이 아내는 도리어 이 씨한테 너 지금 저 사람 편드는 거냐면서 이 씨를 밀치고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겨우 아내를 말려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씨한테는 이 사건이 너무 큰 충격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자연 기자는 어때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충격적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상황에서 만약에 그 남편이 말리지 않고 그냥 이걸 가만히 뒀다면 분명 저 옆 테이블에 앉은 누군가 이걸 찍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또 갑질 손님 해가지고 사건 반장이 나왔을 거예요. 너무 예민합니다. 예. 근데 세상에 남편이 말렸더니 당신 저 사람 편이야. 왜 내 편 안 들어줘? 이러면 어떻게 살아 진짜, 승현님. 아마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이 조금 과하게 올라와서 좀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맞아요. 여기서 부인을 위해서 말리는 거거든요. 이 부인이 그런 행동을 끝까지 하게 되면 부인에게 곤란함이 있을까 싶어서 부인을 말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너 저 사람 편이지 내 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남편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이 이렇게 24시간 막 이렇게 뿌리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울증이라는 그거는 뭐 분명히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으면 또 옛날 같은 성격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머 자기야 이러면서 또 돌아가고 있으니 이 남편의 고민은 이겁니다. 긴장하고 있으면 끝까지 긴장하면 되는데 어느 날은 긴장 안 하고 어느 날은 긴장해야 되니 집에 퇴근하자마자 딱 보는 게 그 아내의 눈빛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눈빛을 봐서 아내가 기분 좋으면 나도 아싸 이렇게 놀고 아내가 기분 딱 나쁘면 무조건 피해서 방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 그때 남편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로라님이 승재현 의원님 그 좀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좀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 좀 해주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참.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 자, 이 기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딱 그 말씀을 하셔. 자, 어쨌든 남편은 그 상황을 뭐 피할 수도 있고, 회사 출근한다고 이제 아내와 떨어져 지낼 수도 있지만 항상 붙어 있는 아이는 어떡할 거냐. 네, 이 남편인 이 씨 고민도 바로 그거였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4살입니다. 그런데 말도 좀 더디고 매일같이 엄마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또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 때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엄마한테 배운 듯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친구 장난감을 던지거나요. 아니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다고 하는데 이 아내 행동을 딸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러면은 진짜 아이들은 정말 그 스폰지 같잖아요. 어른들 행동을 그대로 그냥 쭉쭉 빨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 거는 이제 양에 크는 애가 없는데도 잘 아시네요. 저 조카가 많아요.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명하신 오땡땡 교수님도 계시고 또 얘기해드려요. 박땡땡 수장님도 계십니다. 심리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놔두게 되면은 성격이 참만 이상해지니까. 저는 왜냐하면 소송 안 당하려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는데 왜 소송을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사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든 간에 심리 상담을 받아가지고 애 성격을 좀 완변하게 해야 되듯이 놔두면은 자꾸만 나빠져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꼭 받으셔가지고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땡땡은 오은영 교수 네. 박사죠. 네, 오은땡. 네네.
그리고 박땡땡은 박상희 소장. 그렇죠. 예. 이땡땡은 이수땡. 이수정 교수요. 예. 네네. 잘하시네요. 아, 오늘 방송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하고 가야 되겠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너무 이제 이 실제 연기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막 예. 연기를 하시잖아요. 예. 아, 저 두 양반이 막 그 자극을 받으시는 것 같아. 나도 해야 되겠다. 이게 연기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쯤에서 말도 안 나와, 진짜. 자,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소한 일에도 물건 던지는 아내. 아이가 그대로 따 이거죠. 어떡합니까, 진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어. 가장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일단 아동 학대가 되려면 아이한테 그런 한 학대적 정서적 발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요. 예컨대 아이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 밥을 안 주거나 근데 약간 애매하긴 해요. 다른 데 던지는 걸 아이가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최근에는 학대라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어쨌든 간에 자꾸 그렇게 행동하니까 아이가 똑같이 따라하는 부분 아동 학대 같은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매우 성격도 좋고 쿨한 그런 거였다는데 아이 낳고 이제 육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부가 좀 상담을 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이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아니, 근데 이 사연자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이제 둘이가 합의를 보든가 아니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또 그리고 이 배우자한테 심히 부당한 대우, 학대 뭐 이런 게 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명확하게 제가 보이진 않지만 남편한테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스스로 화를 내고 좀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좀 아내가 아직까지는 산후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까지 진행하는 것을 법원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팀장님부터 뭐 역순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은 좀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부부끼리 부부 상담도 필요하고 아이도 상담이 필요하니까 제가 아까 거론했던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잘 치료도 하고 또 상담 잘 해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승희 의원님은요? 저는 부부싸움, 아이 앞에서 하는 거 아동학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부인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이 돌발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부부가 합의를 해서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면 일단 아이는 친정이나 시댁에 조금 그 보내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정말 이거 뭐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그 순간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한 결정도 필요한 대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루비아님이 뭐 주변에 이런 커플들이 은근히 많다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좀 달리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분이 일단 남편의 주장이거든요. 남편이 또 이혼을 원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그런 측면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독박 육아하는 거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어떤 사례는 안 나오고 있지만 남편은 출퇴근하고 있고 아내는 육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어떤 그런 부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거는 지금 좀 전에 우리 두 분이 말씀하셨던 전문가들하고 이게 상담이 돼야 됩니다. 얘기가 좀 돼서 정말 전적인 아내 잘못인지 남편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저도 똑같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저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박혜영 님이 아내분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꼭 심리치료 받게 하시고요. 아니면 아내분과 헤어지시고 아이는 꼭 데리고 와서라도 아이만이라도 심리치료 꼭 받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진희 님은 저 종업원 입장에서는 저날 정말 뭐 밟은 날이다. 자기가 예민하다고 남한테 저렇게 푸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요. 오늘 또 앵커님과 박 변호사님의 꽁트가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민슈룹슈룹님은 2022 연기 대상은 사건 반장 하셨고요. FY
YAL님, 오늘 다들 연기력 물올랐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동물이 주인공입니다. 가보시죠. 네, 이곳은 칠레의 한 주짓수 대회장인데요. 이 선수들이 겨루기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심판 뒤로 나타난 까만 강아지 한 마리가 경기장으로 뛰어들더니 싸움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오호. 바닥에 누워있던 선수가 다쳤다고 생각한 걸까요? 꼭 껴안아주기까지 하는데요. 아, 싸우는 줄 알았구나, 사람들이. 네, 진지하게 기술을 겨루던 선수들이 강아지의 행동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심판마저도 강아지를 말리는 게 아니라 쓰다듬으면서 예뻐해줍니다. 결국 두 선수의 경기는 중단이 됐고요. 뒤늦게 나타난 또 다른 심판이 강아지를 번쩍 들어서 유유히 경기장을 벗어났습니다. 저 경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네요. 네, 맞습니다. 약 4흘간 열린 이 주짓수 대회는 최대 규모로 열린 건데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주인공은 1등이 아니라 싸움을 말린 이 평화주의자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이날 심판이 강아지를 안고 나갈 때 박수는 물론 환호가 쏟아졌는데요. 해당 영상을 촬영한 관객인 실루에타는 마치 개가 우승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평화를 사랑하는 강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우지. 말개. 자, 다음은 카타르로 가보시죠. 무슨 상황일까요? 자, 이곳은 월드컵이 한창인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입니다. 브라질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한 남성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몰려드는 모습이죠. 이 남성 카메룬의 축구 레전드 사무엘 에뚜입니다. 유명하죠. 자, 한국 브라질 경기가 관람한 뒤 팬 서비스 한창 중인데요. 근데 카메라를 든 남성이 지나가자 갑자기 남성에게 거칠게 다가갑니다. 상당히 흥분한 모습입니다. 오오오. 주변 사람들 뿌리치고 다시 그에게 달려간 에뚜. 남성에게 발차기를 날립니다. 축구 선수가 발차기를 했어요. 영상을 보시면 남성이 에투를 계속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뭔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여요. 이때부터 에투가 급격하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SNS에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요. 결국 에투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도 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자, 지난 3월 카메룬하고 알제리 경기에서 알제리의 골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카메룬이 월드컵 티켓을 차지했는데요. 어허. 이에 편파 반정 의혹이 불거졌고 두 나라 축구 팬들 갈등이 깊어졌는데요. 알제리 팬인 남성이 이 에투에게 편파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면서 에헤이.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에투는 SNS 통해서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알제리 팬의 도발과 괴롭힘에는 저항할 것이다라고 다짐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축구는 축구일 뿐. 그래요. 싸우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튀르키예로 가보시죠. 자, 갑자기 송전탑에 뭐야? 뭔가 충돌합니다. 송전탑에서 하염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다름이 아닌 경비행기가 한 대가 날아와서 부딪힌 겁니다. 비행기 잔해가 인근 주차장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다만 비행기를 타고 있던 남성 1명,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잔해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네. 뭐가 됐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두 사람이 탄 비행기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도 없이 순항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조종석에 타고 있는 여성 여유로운 표정으로 사진도 찍고 있고요. 근데 이들이 목적지에서 출발한 뒤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상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이 탄 비행기 목적지인 유누셀리 공항을 불과 8km 남겨두고 송전탑과 충돌을 했습니다. 좀 좋아. 안타깝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은 가족들에게 직장을 구하러 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근데 면접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지인에게 동행을 부탁했고 비행기를 지금 타게 된 겁니다. 웃는 얼굴 또 비행기 풍경을 촬영해서 SNS에 올렸던 이 여성 안녕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게 여성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그 셀카 영상이 그 여성이 운전을 사고 했고요. 직전 영상이에요? 그렇죠. 좀 좋아.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 부검 후에 장례가 치러졌고요. 현지 검찰이 현재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한 중입니다.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여성이 협곡을 향해서 무언가를 휙 하고 날립니다. 여성이 날린 건 다름이 아닌 골프공이었습니다. 심지어 골프채도 순식간에 여성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채까지 날아갈 줄은 몰랐다는 듯이 놀란 표정이죠. 아, 근데 저기서 골프 쳐도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여성이 골프를 하고 있는 저곳은 미국의 국립공원인 그랜드 캐년의 절벽 위입니다. 협곡 위에서 골프를 해도 괜찮은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도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은 SNS 공식 계정에요. 이 협곡 밑으로 티샷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야 하냐?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맞습니다. 절벽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 양반 누구예요, 저거? 네,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인 여성은 약 7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아하. 해당 영상은 여성의 SNS에 공개돼서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결국 여성은 이번 일 때문에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재판을 받는 대신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협곡 밑으로는 보행자나 야생동물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자, 마지막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플로리다주의 작은 마을입니다. 순찰 중인 경찰이 뭔가를 발견하고 내리는데요. 다름 아닌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골프 카트를 발견한 겁니다. 이 카트에는 중년 남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듣고 오시죠. Good evening. Good evening. How you doing? Good. I'm Deputy Chief of the Sheriff's Office. Stopped you because you driving tag or unregistered vehicle with no tag on it on the roadway. Yeah, we went to the club. It was closed, so we went over and picked up some. Is your camera on? It is. I'm the police chief in Tampa. Oh, how you doing? I'm doing good. Okay. I'm hoping that you'll just let us go tonight. Okay. Yeah, I'll say you. Now that you say you look familiar, so. Yeah, I'm sure I do. Okay. So, all right, folks. Well, have a good night. Well, it's nice to meet you. So, I'm Deputy Jacoby. Okay. Same here, my friend. All right. Take care of yourself. All right. Sorry Take care. to bother you. All right. No worries. No worries. Like say. If you ever need anything, call me. Okay. Serious. All right. 아, 세상에. 네, 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찰서장 오코너는 자신들을 보내줄 걸 요구했습니다. 명함까지 건네주면서 말이죠. 결국 경찰은 이 부부를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아, 보냈어요? 예, 문제는 오코너의 문제 행동이 경찰 보디캠에 생생하게 담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후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서장이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코너는 자신의 처신이 미숙했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자, 결국 취임한 지 9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저 사람은 경찰서장직을 물러났다고 합니다. 아, 당연하죠.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